정읍의 한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던 그림 한 장. 창덕궁 인정전에서 펼쳐진 궁중연희를 그린 작품으로 공연을 펼치는 악사와 무희들, 잔치를 즐기고 있는 문무대신들의 모습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궁궐의 잔칫날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 그림의 제목은 태평년도. 지역 문화재로는 드물게 궁 안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그림 하단에는 조선 영조 때의 문신 김도원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과연 김도원과 태평년도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림 태평년도 속에 담긴 이야기를 따라가 본다. 그림은 또 하나의 언어라고 하죠. 그래서 옛부터 사람들은 그림으로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해왔는데요. 이곳 정읍시립박물관에도 우리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 연희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 알려진 태평년도. 과연 이 그림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정읍 시립박물관 수장고. 이곳에 그림 한 점이 기탁돼 보관돼 있다. 한 폭의 두루마리를 조심스레 펼치자 제작진이 기다리던 작품이 모습을 드러냈다. 길이 117cm, 폭 63.2cm에 달하는 그림. 누가 그렸는지 전해진 바가 없지만 그림 위쪽에 선명하게 쓰인 붉은 글씨를 통해 작품의 제목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39호 태평년도다. 이 그림을 보게 되시면은 인정전에서 그 공신들을 초청해서 주연을 베푼 그림들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자를 중심으로 그 문무백관들이 도열해 있으며, 그 아래에는 무용수들과 또 그 아래에는 사면 육각으로 편성된 악궁들이 아주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태평년도는 영조가 공을 세운 관료 대신들에게 특별히 술과 음식을 내려준 태평년을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 왕이 열어주는 연희는 단순히 술과 음식뿐 아니라 시녀와 기녀, 악사와 무용수를 보낸 공연 성격을 띤 잔치였다. 태평년도를 보면 당시 궁중연희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데, 왕 아래에 이제 문무백관이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 춤추는 사람과 그 음악을 맞춰주는 악궁들이 있어서 궁중 연희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회화에서 보면은 중간에 이 부분에 보면 국악 연희 장면을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꼼꼼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태평년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악 연희 장면이다.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들의 모습부터 춤을 추는 무희들의 모습까지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궁중의 잔칫날 행해지는 무용은 특별히 정제라고 불렀는데, 태평년도에서 보여지는 이 정제에서는 어른 무용수 5명과 그 사이사이 작은 무동 5명이 어우러져 춤을 추고 있다. 그런데 어른 무용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맨 얼굴이 아닌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궁중 정제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형상으로 된 가면을
쓰고 추는 춤입니다. 처형의 이 탈을 쓰고 추는 춤을 처형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이 5명이서 춤을 추는데 그래서 오방 처형무라고도 부르기도 할 건데 그 오방이라는 뜻은 5군데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에서 이 오방을 뜻하는 것이고요. 복장을 보시면 오방에 해당하는 상징적으로 5가지 색깔의 의상을 입고 춤을 춥니다. 청색, 홍색, 황색 그리고 흑백 이렇게 해서 5방향에 상징하는 그 의상을 입고 춤을 추고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된 처용무. 신라 설화인 처용설화에서 비롯된 가면무다. 인간 세상에 내려온 용신의 아들 처용은 어느 날 자신의 집에서 역병을 일으키는 역신과 아내가 함께 잠들어 있는 걸 발견한다. 화를 내는 대신 처용은 집 밖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여기에서 유래된 춤이 바로 처용무다. 조선 성종 때의 음악 이론서 악학괴범에도 가면을 쓰고 추는 처용무에 대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그 독특해요. 처용무가 보면은 빨갛거든요. 얼굴은 팥죽색이라고 그래요. 팥죽색으로 얼굴색을 칠하고 하얀 치아 그리고 그 옆부터 위로는 복숭아 열매가지 7개를 또 꽂습니다. 복숭아나 팥과 같은 팥죽 이런 것은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벽사진경이라고. 그래서 악기를 쫓고 애군을 막고 그리고 이제 연양에서 이제 주로 쓰일 때는 나라의 평온과 안녕을 기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처용무를 추는 오른편에는 커다란 북이 보이는데 처용무가 행해지기 전이나 후에 북춤이 공연됐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 속 큰 북의 반대편을 보면 흥미로운 사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앞에는 붉은 동그란 모양이 2개 그려져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거울이나 액자 또는 문처럼 보이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왼쪽에는 포구문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추정입니다만은 그림으로 봐서는 포구문으로 보여지고요. 이 포구문은 포구락이라는 또 정제가 있어요. 악학괴범에서도 포구문과 포구락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 포구문은 위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보이죠. 이 동그란 구멍을 풍류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그란 구멍에다가 채구라고 하는 용알이라고 하는데요. 이 채구를 던져서 넣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들어갔을 경우에 이 채구가 들어갔을 때는 상으로 꽃을 주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벌로 먹점을 얼굴에 찍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놀이적 성격이 강하죠. 그 양쪽에 편을 갈라가지고 경기를 한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겁게 해주는 거죠, 관중을. 포구락은 글자 그대로 공을 던지며 즐기는 궁중무용이다. 단원 김홍도가 그린 평안감사 향연도에도 포구락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무겁고 장엄하게 여겨지는 당시 향연에서 놀이 형태의 포구락이 있었다는 점은 흥미로움을 자아낸다. 무희들 아래로는 음악을 연주하는 악공들이 도열하고 있다. 춤과 관련해서 그 반주 음악을 맡았던 그 아래 악공들이 있는데 이 악공들은 이제 삼연육각 편성이라고 합니다. 피리 2명과 대금 하나, 해금 하나, 장고, 북 각각 1명씩이 붉은 그런 단령을 입고 복들을 쓰고 있고 그 옆에 녹초삼을 입은 그런 그 지휘 역할을 하는 박을 치는 사람이 있고
사면육각은 왕이 행차할 때 행악으로 쓰였을 뿐 아니라 궁중에서 큰 연례 행사 때 춤과 고개의 반주음악으로 사용됐다.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가에서도 탈춤이나 구판 등 흥을 돋구는 자리에서는 빠짐없이 등장한 조선시대의 대중음악이었다. 궁중 연희 장면을 그린 태평연도는 지금까지 조선시대 궁중 기록화로 알려져 왔는데요.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궁중 기록화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때요? 보기에도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단순히 화풍이 다른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연도는 국왕이 공을 세운 관료 대신에게 잔치를 내려준 태평년을 기록한 궁중 기록화로 알려져 있다. 궁중 기록화는 이 국가의 중요한 행사나 왕의 행차 아니면 가래도감, 이제 가래 그 결혼식 이런 것까지 그런 걸 다 그리고 또 공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공로를 한 사람들한테 연회를 베푸는 장면들을 이런 것들도 다 기록하러 남는 것이 궁중 기록화예요. 기록의 근본을 둔 궁중 기록화는 정해진 규격 안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구현된다. 연회를 베푸는 기록화들의 경우 모여있는 공신들, 그 앞에서 춤을 추는 무의들, 음식을 앞에 두고 앉아있는 구경꾼들이 그려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림 속 인물들이 상당히 띄엄띄엄 배치돼 있다. 당대 최고 수준의 도화서 화사들이 그린 그림의 인물 배치가 왜 이렇게 성글게 이루어졌을까? 그것은 그림의 목적이 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행사의 기록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었다.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의복이나 유치, 어떤 행사를 할 적에 그 유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일단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어떤 행사를 그대로 재현할 경우에 정식이 그 기록화 그림을 보고 하원대 그림 그림을 보고 그대로 배치를 했다는 거죠. 사람들을 의습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인물들이 얼굴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지를 않죠. 자세히 그리지를 않고 그 옷 색깔이나 이제 뭐 그런 의복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룰이 있는 거죠. 그 그림 그리는 형식이 있다는 거죠. 또한 대부분 궁중 기록화에는 그림 아래에 참석한 공신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연회를 열게 된 이유를 담은 찬문을 썼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태평연도는 여느 궁중 기록화와 다른 점들이 눈에 띈다. 지금 이 태평연도가 일반 기록화하고 차이가 뭐냐면 어자가 등장하는 거, 그다음에 또 이게 그 시점이나 그림 표현 기법이 거의 서양화법으로 그려진 것이 일반 그림들하고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70세 이상 정 2품 이상인 연로한 문신들을 예우하기 위해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주는 연회를 기록한 그림을 보면 태평연도와의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형식으로 무의가 등장하고 저렇게 화준이 꽂혀 있고 이렇게 주찬비, 찬을 준비하는 사람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악공들이 배치하는 이런 형식이 가장 일반적인 기로서 연회도의 특징입니다. 이게 기영회도, 기로서 연회도, 어떤 연회도들은 대부분 이 형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태평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이 직접 등장하는 걸 상징하는 1월 오봉병하고 어자를 상징으로 해가지고 그 주위에 이제 또 이게 앉아있지도 않고 왕이 있어서 아마 이게 서 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궁중 연회도에는 왕이 등장하는 그림이 거의 없다. 태평연도에서처럼 1월 오봉병과 어좌를 놓는 경우도 없다. 모란이 그려진 병풍과 풍성한 화병도
다른 기록화에서는 볼 수 없는 태평연도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보통 연예대에 보면 저렇게 화병에다가 화준이라 그러는데 화준에 꽃들이 저렇게 꽂혀 있는데 저 꽃들이 아주 작고 이제 뭐 우리가 봤을 때도 이게 무슨 꽃인가 할 정도로 이제 잘 모르게 되는데 태평연도에서는 큰 화병에다가 또 거기에다가 또 장식으로 붉은 천까지 감싸고 또 아마 그 위에다가 지금 이 육안으로 보면 거의 모란으로 보이는데 모란이 아주 풍성하게 꽂혀 있는 아주 특징적인 가장 큰 차이는 화풍에 있다. 동양 화풍으로 그려지는 궁중 기록화와 달리 태평연도 곳곳에선 서양 화법이 눈에 띄는데 태평연도를 보면 앞에는 인물을 크게 그리고 뒤에를 적게 그렸잖아요. 약간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좀 그 인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렇다고 이제 거리감을 주려고 한 건데 이런 사실 같은 화면에 이렇게 거리감을 주려고 하는 이런 방식들은 보통 투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조선시대 말기 그때 이게 외국 어떤 서양 문물의 유입으로 이런 화풍이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실 조선 후기 때까지 이런 화풍들이 잘 유입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사람 크기가 똑같고 건물도 크기가 똑같아요. 조선의 전통 회화에서는 작가의 시점에 따른 차이를 이용해 원근을 나타내는데 태평연도는 소실점을 사용하는 서양의 원근법인 투시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림의 색감도 확연하게 다르다. 부드러운 색감의 기로소 연해도와 달리 태평연도는 전체적으로 진한 색감이 두드러진다. 지금 이 그림에 사용된 안료나 색감들은 이게 1728년 영조 4년 때 사용되었던 안료가 아니고 이건 거의 1900년대에 나오는 안료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한 코발트의 청색이나 진한 녹색들, 그 다음에 이렇게 거칠게 명암으로 표현된 이런 기법들은 거의 1900년대에 와서야 나타나는 형식들입니다. 그 전에는 훨씬 더 색감들이 부드럽고 그래서 대부분 이때는 청색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초상화에서 보면 아청색이라고 하기도 하고 회해청이라 하기도 하고 푸른색과 함께 옷과 천막을 표현한 흰색도 그림이 그려진 시대를 추측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호분은 조개가루거든요. 호분의 그 사용법을 가지고 많이 그 연도를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일본이나 그 중국 청나라에서 굉장히 고급 이런 그 호분 물감이 아마 수입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호분이라는 자체가 색이 잘 변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이게 지날수록 호분은 색이 계속 살아나고 나머지 색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 태평연도에 나오는 그림 중에 특히 이 뭐 소매 부분, 특히 흰 옷을 입은 부분에 사용됐던 이 호분은 거의 조선 말기 때 물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조선 후기 때까지는 이렇게 강한 호분을 사용한 그림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영조 시대 궁중 기록화로 알려진 태평연도는 실은 다른 시대에 태평년을 재현해낸 그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태평연도는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1700년대 그림이 아니고 이 그림의 화풍이나 기법, 사용된 안료 등을 보았을 때 원래 유물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훼손되어서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서 이 그림은 1900년대에 다시 재현해 놓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어려운 부분이네요.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궁을 잘 아는 부분이 그리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하원들이 그랬다면 이 형식으로는 그리지 않았죠. 그건 확실합니다. 하사받은 거니까 하사받은 화원들이 그려야죠. 임금이 준 건데 절대 임금이 화원 아닌 사람한테 시켰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화원들은 이런 형식을 차용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알려진 것과 달리 후대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높은 태평연도. 어떻게 영조 시대에 그려진 궁중 기록화로 알려지게 됐을까? 그림의 하단에 적힌 기록, 이를 화기라고 하는데 태평연도의 화기에는 옹정 6년 7월 15일 동부승지 홍경보가 임금께 바친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임금이
김도원에게 전한다고 적혀 있다. 옹정은 청나라 황제 옹정제의 연호로 옹정 6년은 서기 1728년 무신년, 조선 영조 4년을 뜻하는데 과연 1728년 7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